안녕하세요. 음악치료사 곽은미입니다. 오늘은 뇌성마비 자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뇌성마비를 많이 보시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정확한 이해가 없이 그냥 표면적인 것들을 갖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이 질병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야 원인이 다른데 치료법이 똑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정상으로 태어나서 나중에 다친 아이들하고, 그다음에 태내에서부터 그 뇌 손상이 있어서 다른 아이들하고는 조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화면 공유로 넘어가면, 네. 뇌성마비 아동이 가진 어려움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신체적인 문제가 가장 커요. 그런데 이제 뇌성마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수하기 가장 좋은 게, 이게 언어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조기술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회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인지가 낮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인지는 정상이고 다른 게 잘 안 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에 하나 실수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뇌성마비를 만나시거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은 인지는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하시는 게 더 적절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실수 크게 했던 게, 그분이 거의 50대 초반이셨고 언어장애가 있으셨어요. 언어장애가 되게 심하게 있으셔서 거의 말을 못 알아들을 정도였고, 그다음에 신체적으로는 한쪽 다리를 이 반쪽이 안 좋으셔서, 그러다 보니까 걷는 게 가능은 하신데 굉장히 쩔뚝쩔뚝 거르고 이렇게 그렇게 걸으시니까 인지가 정상일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50대 초반이셨는데. 그래서 떠듬떠듬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중간에 끊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인지 정상이더라고요. 저 정말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뇌성마비 그러면 딱 마음을 인지는 정상이다. 인지는 정상이다. 인지는 정상이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요. 아니면 실수하기 딱 좋은 파퓰레이션이 뇌성마비예요. 그리고 이 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좀 답답해서 말을 끊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음, 그것도 아시다시피 이게 마음이 좀 편안해야 더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되게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뇌성마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치료사가 실수하기 딱 좋은 파퓰레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성마비, 그러면 이제 세레브랄 폴지로 얘기하는데, 일단 자세와 평형을 유지하고 움직이는 능력에 영향을 주는 모든 장애를 통칭한 거예요. 이거는 출산 전, 태내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출산 중에도 그럴 수 있고, 만 2세예요. 만 2세. 만 2세 이전의 뇌손상을 뇌성마비 범주에 포함시켜요. 여기가 2세예요. 그러니까 2세까지는 아직 뇌가 계속 발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세 이전에 발생한 뇌손상, 그래서 그 이전에 만약에 이렇게 왜 쉐이큰 베이비 신드롬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아이를 너무 심하게 흔들거나 혹은 낙상을 했거나 혹은 그 이전에 어떠한 이유로든 뇌 손상이 오면 그거를 뇌성마비로 분류를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정상화로 태어나서 2세 사이에 다친 것과 0세 태어나기 전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거는 조금 또 얘기가 다르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분류에서는 이걸 다 뇌병변으로 표시를 해요. 뇌병변으로. 그런데 이 뇌병변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장애인 분류거든요. 이게 보시면 이제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누는데, 우리가 지금 세션을 할 때 거의 만나는 부분이 이 정신적 장애 쪽이에요. 그래서 정신지체거나 정신장애, 여기는 정신분열증, 정서장애, 우울장애 이런 것들하고 발달장애, 이게 이제 자폐증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발달장애로 표현이 돼요. 이 장애인 분류에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나게 되는 부류가 이 뇌병변 장애예요. 이게 중추신경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라고 하는데, 이 뇌병변 장애는 좀 더 세부 분류가 있어요. 뇌성마비가
뇌변경 장애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어머님들 보고 아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뇌병변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은 그러면 우린 더 자세하게 여쭤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 분류가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도 저희가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이가 뇌병변 장애가 있어요. 그거는 장애 분류상의 뇌병변 장애고요. 구체적으로 원인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뇌병변 장애 정의 자체는 이래요. 뇌병변 장애는 아래 4가지거든요. 뇌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 보행, 일상생활 동작 등의 제한을 받는 사람이 포함되고 장애의 판정은 주된 증상인 마비 정도 및 범위, 불수의 운동의 유무 또는 팔다리의 기능 저하로 인한 앉기, 서기, 걷기 등의 이동 능력과 일상생활의 수행 능력을 기초로 해서 전체적인 기능 장애 정도를 판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뇌병변 장애에는 사실은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5개가 있지만 저 3번째 마킹이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4가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뇌 손상이요. 그 다음에 뇌성 마비, 그 다음에 외상성 뇌손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외상성 뇌손상은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러니까 교통사고 혹은 낙상 등으로 인해서 그게 뇌손상이 오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뇌졸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뇌손상이라는 거는 뇌병이 있어서 손상이 생긴 경우고 외상성 뇌손상은 어떤 충격에 의해서 뇌손상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뇌졸중은 뇌에 있는 출혈 그러니까 혈관의 막힘이나 출혈로 인해서 생기는 거를 얘기를 해서요. 이 뇌병변 장애라고 부모님들이 표현을 하시면 이게 뇌성 마비인지 뇌 손상인지 외상성 뇌 손상인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뇌성 마비의 원인으로는 크게 2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는 태뇌에서 뇌의 발달 단계에서의 뇌 손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학적 손상이 있는데 태뇌에서 뇌의 발달 단계에서 뇌 손상으로 이제 다른 원인들은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어떠한 이유로든 발달 단계에서 뇌 손상이 발달하는 거는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라는 건 이거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임신 중에 지금 음악 치료사 중에 이제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임신 중에 알코올 섭취는 아이한테 결정적이에요. 매우 결정적이고요. 지금 전혀 어느 만큼 마셔야 된다가 전혀 없는 상태고요. 이게 지금 알코올이라는 물질이 대부분의 유해 물질들은 태반을 통과를 못해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태반은 굉장히 조직이 촘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위험물질들은 태반을 통과하지 못하는데 알코올은 분자가 작아서 태반을 통과해서 아이한테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필링 끊겼다고 얘기하는 그 증상이 태아한테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봤던 가장 최악의 태아 알코올 증후군은 6개월에 조산을 하셨어요, 어머님이. 근데 이걸 이제 다큐에서 봤던 얘기고요. 직접 봤던 얘기는 아니고 그 다큐에서 봤던 얘기인데 어머니가 임신 사실조차를 모르셨어요. 그래서 6개월쯤 됐을 때 그 배가 아파서 119를 부르니까 119 대원이 혹시 임신하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머 내가 임신을 했나? 그리고 그 응급차 안에서 출산을 하셨어요. 그런데 6개월에 조산이 됐는데 아이가 뇌간을 제외한 뇌가 거의 형성되지 않은 문해아의 상태로 태어났고요. 그러니까 그냥 나무떼기 같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무 데도 없고 지금 1년 정도 사는 상태에서 다큐를 찍었었는데 그게 아주 그러니까 엄마가 6개월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술을 마셨던 거예요. 뇌가 하나도 발달을 못하고 그냥 문해아로 태어난 경우가 있었고요. 이게 지금 알코올이 간에서 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태반에서 통과하면서 분해가 되는데 그때 만들어지는 물질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이래요. 그래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이 물질 자체가 독성이 있어서
아이의 뇌발달, 이 수초가 나오는 거를 다 막아버리는, 아주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미숙아의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계속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미숙아의 문제는 신경학적 손상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이제 미숙아가 태어나는, 조산아가 태어나는 그 과정을, 이것도 이론이라서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지금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설명하시는 학자들도 있어요. 아이가 태내에서 준비가 되어야지, 아이가 태내에서 준비가 되어야지 엄마한테 신호를 보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뱃속에서 엄마의 탯줄을 통하지 않고도 호흡을 할 수가 있게 폐가 준비가 되고, 심장이 레디가 되고, 뇌도 준비가 돼야 아이의 뇌에서 엄마 나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바깥으로 나갈래 하는 호르몬이 만들어져서 탯줄을 통해서 엄마한테 전달이 되면, 그게 엄마의 뇌로 가서 거기서 출산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출산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미성숙한 아이의 뇌에서 출산의 신호가 나가기 시작한 게 미숙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표현을 쓰는 게, 그러면 물론 뭐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외부 충격에 의해서 엄마가 조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조산기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왜 엄마한테서 출산의 징후가 나타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미숙했던 뇌에서 신호를 잘못 보내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숙아의 문제는 신경학적 손상하고 맞닥뜨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출산 과정, 출산 후에 뇌손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것도 뇌성마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미숙아의 경우에는 그러면 출산의 과정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영상을 하나 보게 됐었는데요. 지금 아이가 지금 뭐죠? 일반적으로 출산을 하다가 요 아이가 4.5kg였어요. 실제로 낳은 아이는 4.5kg였는데 산전검사에서 3.3kg로 진단이 내려져서 제왕절개를 안 하고 일반 출산을 하다가 지금 아이가 사실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요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아이를 3.3kg 신생아랑 4.5kg 신생아를 비교를 하면 이 정도로 차이가 난대요. 이거는 인형 모형이고요. 그 다음 보실 영상은 이게 실제 아이예요. 실제 아이가 아까는 4.5kg, 잠깐만요. 4.5kg, 3.3kg, 이게 산전 진단에서 나왔던 게 3.3kg였고요. 실제 아이가 몸무게가 4.5kg였는데 이게 1.2kg가 차이가 나는 아이고, 이 영상에서 보여지는 아이는 4.2kg와 3.2kg, 약 1kg 차이가 나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생아인데 이렇게까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태면 제왕절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견갑남산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아가 머리가 분만된 이후에 어깨까지 분만될 때까지 24초 걸린대요. 그런데 이게 2020년 10월 27일 방송분이었는데요. 아기 잃은 엄마 의사만 믿었습니다. 이 PD수첩 방송분 지금 유튜브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아이는 6분이 걸렸어요. 견갑난산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이제 결혼 정년기시거나 이제 출산을 앞둔 분들도 많아서, 사실은 이렇게 이런, 제가 처음에도 이 얘기 드렸었는데, 그 장애아동 음악치료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항상 이 중에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임신을 한 분들은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강의예요. 이게 계속 이런 얘기를 한 학기 내내 들어야 되는 강의라서. 그래서 만약에 지금 임신 가능성이 있으시거나 혹은 임신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일들을 좀 미리 알아두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겪다 보니까
환자 본인 그리고 보호자도 굉장히 나의 건강이나 나의 상태에 대해서는 많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알아두시라고 지난주에 보다가 너무 좀 많이 놀래 가지고 좀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신경학적 손상은 이제 출산 전후의 산소 부족이 가장 문제예요. 뇌는 잠깐이라도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뇌세포가 죽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문제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뇌출혈, 어떠한 일이든지, 그다음에 이제 임신 중 알코올 중독, 그다음에 약물 중독으로 인해 생기는 약물 손상. 그래서 미국에서는 코카인 베이비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카인도 이제 그 태아알코올 증후군과 같은 증상으로 만들어내는 거, 그다음에 출산 과정에서의 손상,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감 난산이라든지 난산으로 인해서 아이가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상태에서 너무 오래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추락이나 교통사고, 그다음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2살 이전에는 잘 없기는 하는데요. 그, 그 물에 잠겨서, 그러니까 호흡이 물에 빠진 거죠. 물에 빠져서 그런 부분에 손상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고, 좀 그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그게 PKU든가요? 황달이나 저혈당증, 그다음에 대사성 질환 같은 걸로 인해서 뇌성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2세 이전에 발생하는 뇌막염이나 뇌수막염 같은 신경계 감염 질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산아의 약 70% 내지 80%는 정상 발달을 해요. 예, 그리고 뇌성마비의 약 20% 정도는 전혀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뇌성마비도 이게 뇌 영상 촬영을 해도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인을 모르고 아이를 키우셔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지만, 이 바깥으로 보여지는 것들로 이제 아이를 이제 양육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이제 의심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뇌영상 촬영, 뭐 CT라든지 MRI든지 펑셔널 MRI 찍어도 잘 안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서 이 뇌성마비의 약 20%는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영상 보시면, 화면 보시면요. 뇌성마비하고 동반한 장애들은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지적장애를 동반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고요. 경련도 많이 있어요. 이거는 어려서부터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시기에 호르몬의 변화라든지 신경전달물질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련, 학습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인지 발달이 지연이 되는 언어장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근육 자체의 움직임이 활달하지 못해서 언어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복합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음악 치료 안에서는 요 부분을 조금, 만약에 근육의 문제라면 운동을 더 많이 시키셔야 되고, 입을 움직이는 운동들을 많이 시키셔야 되고, 그 인지가 문제라면 인지 발달을 더 촉진을 더 시켜주셔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게 아주 어릴 땐 구별이 잘 안 가서요. 그게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감각장애가 동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감각장애 중에 대표적인 게 사실은 사시가 많아요. 사시도 사실은 눈동자 두 개를 이 뒤에서 근육이 잡아줘서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쪽 한쪽의 근육이 더 약화돼 있다거나 마비가 돼 있으면 사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청각에도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의력 결핍이 많이 그러니까 발견이 되는데요. 이것도 되게 말하기가 어려운 게, 이게 자기 몸이 계속 불편하니까 어디 한 군데로 계속 주의가 산만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어딘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후천적으로 주의력 결핍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뇌 발달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거나 뇌 그 전달 과정의 문제거나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주의력 결핍이 나타나는 건지는 좀 판단하기가 어려우나 주의력 결핍이 발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과 청각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뇌성마비 같은 경우에는 제일 문제가 사실은 뭐냐면요. 음악 치료의 가장 장점이다 단점인 그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많다예요. 아까 보여드린 그 수많은 장애 중에서 저희가 어려움 중에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거 되게 많잖아요. 지적 인지적인 발달도 해드릴 수 있고 신체적 발달도 해드릴 수 있고 언어장애 부분도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걸 한꺼번에 잡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어떤 것이 이 나이에 가장 중요한가를 선택해서 거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신생아인 2살까지는 2살까지는 운동 발달이 곧 인지 발달이에요. 그러니까 2살까지는 망설임 없이 계속 아이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고 보게 해주고 돌리게 해주고 이게 움직이게 해주는 거. 그리고 그 나이까지는 사실은 물리치료, 작업치료 다 들어가는데요. 아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도 그런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 하는 거 되게 어려워하는데 그래도 음악치료에서 가장 좋은 거는 악기라는 무기가 저희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거의 예, 무기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기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굉장히 효과적인 도구예요. 딸랑이라든지 이런 거 뭐 많이 이미 쓰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아이들이 그거 어떤 소리가 났을 때 그쪽으로 돌아보는 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체 발달에서 고개 드는 거 너무 어렵고 뒤집는 거 너무 어렵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런 악기라는 강력한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끌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2살까지는 그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고요. 제 생각에는 2살부터 6살까지는 아이가 인지가 정상이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인지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자극들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6살이 지나 학령기에 가면 이제부터는 가지고 있는 인지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주의력 결핍이라든지 시각청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두드러지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럼 그때서부터는 세분화해서 아이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돼서 이게 아이의 나이와 그다음에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일단 아주 어릴 때는 이 아이는 인지는 정상이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움직이시는 게 가장 치료 목표를 잡으시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강의하고요. 이제 강의 녹화는 끝내고 여러분들하고 수다를 떨겠습니다. 녹화로 보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는 줌으로 들어오세요. 저희가 이 끝나고 노는 게 더 재밌어요. 안녕히 계세요.